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오늘 뉴스투데이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무력 압박을 계속 내비치면서 중국에는 무력과 관련한 당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주변 각국의 속내는 뭔지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현화섭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강력한 무적함대를 보낸다고 얘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다고 아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수함들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자신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면서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엔 당근을 던졌습니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한 이후 아주 유익한 통화였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는 강한 채찍을, 중국에는 당근을 던지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분명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몰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처럼 북한을 제재하는 척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베이징도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석 특파원, 예전엔 중국의 이런 얘기 상상도 못했죠.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이 마지노선을 또 넘으면 중국 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길 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유일한 국가로 미국의 중단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중국에선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관영 언론에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해결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법은 요지부동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통화에서도 어제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양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경우인데요. 중국이 말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이런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것도 호들갑을 떠는 것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자국민들에게 한국에 여행할 때 최신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 도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희 특파원, 일본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요 며칠 사이에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 역시 말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선명해진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에도 군사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군사 행동을 한다면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청해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스거 관방장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유의할 것과 함께 한반도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보호와 대피에 만전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군마현에서 제외 일본인 구출 훈련을 한 데 이어 올 초에는 태국에서도 미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자 일본 내에선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무장 강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북한이 새로운 위협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군비 증강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강력한 무적 함대를 보낸다고 했는데 한반도에 지금 미군이 도대체 어느 수준의 무기를 집결시키고 있는지 구경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칼빈스로 좌우로 따르는 구축함 2대와 순양함 1대는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춰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사드, SM-3 미사일을 탑재해 최고 고도 50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 주요 핵심 시설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도발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에 충실한 전력입니다.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1개 중대는 이달 중 전북 군산에 배치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조준할 계획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포함해 스텔스 전투기 F-35B, 최신의 F-22 랩터도 주일 미군 기지에서 20분이면 한반도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반도 지형을 익힌 괌의 B-1B 랜서 폭격기는 공중급유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자, 미국이 정말 군사 행동을 할지, 북한이 끝내 그런 군사 행동을 자초하고 말 것인지 중국은 아직 판단 유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선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주민들의 긴장감도 팽팽합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중조 위교. 화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양국 사이를 오가지만 주민들 분위기는 전과 다릅니다. 시리아에 공습을 단행했던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지 모른다는 전망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을 접경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에 이어 전시 대비령이 내려졌다는 소문까지 잇따르면서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접경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설마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기야 하겠냐며 사태가 잘 마무리될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 최대 명절로 불리는 태양절과 군 창건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진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네, 그럼 한반도의 안보 불안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우리가 최강의 항공모함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말로서는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예, 뭐 과거에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1976년도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이런 북한의 잘못된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막겠다. 교훈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항모전단 2개를 보내면서 폴 버년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때 뭐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거의 집중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1994년에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많은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타격을 준비를 그때는 실제 거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었죠. 예, 당시에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폭격이 가능한 그런 준비 상태까지 갔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2015년에 그 DMZ 그 지뢰 도발, 폭격 도발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때도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모이고 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의 우려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트럼프의 이 시리아 폭격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리아의 그 폭격, 과거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사실 이제 좀 생각하기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소위 시리아는 러시아가 지키고 있는 나라. 그래서 러시아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폭격을 한 시점 자체가 중국과 정상회담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의 시점.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 양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트럼프 정권에서는 드디어 북한을 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없다. 이런 메시지를 만방에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시리아 폭격을 계속 해보면요. 시리아 폭격 때는 그래도 이게 어떤 반격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을 미국 국민들이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꼭 똑같이 비계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이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상대방이 세게 공격을 한다. 만약에 북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한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 도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도 전략 자산으로 이거에 대응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경고적 발언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강경한 분위기 속에 실제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의 시점으로서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무언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격의 명분이 생긴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뭔가 북한이 아무 실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이것은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때렸을 때도 결국 이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비난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북한이 특별하게 핵실험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당장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비계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요약을 해보면요. 자, 북한 너희들이 한 걸음만 더 나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계속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대내외에 계속 과시를 하고 있는데 한 걸음을 과연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주춤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이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긴장을 최대치로 높여가면서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끌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그런 많습니다.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면 바로 2015년에 그 DMZ 도발. 바로 이때 북한은 스스로 자신들이 전쟁 대비다 최후 통첩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화해를 이렇게 제의하고 대화를 제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최대의 긴장이 되고 난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 다시 대화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의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이 압박이 북미 대화의 수순을 밟기 위한 절차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양측이 어느 정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커다란 노력을 한 바가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이 이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때 서로 양국, 미국과 북한이 얼마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양 박사님 모시고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30곳의 선거 결과를 종합하면 재보선 민심, TK는 그래도 한국당, 호남은 국민의당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광역, 기초의원 11곳 중 5곳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솔량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경북 홍주 군위 의성 청송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17대 국회에 입성해 19대에 재선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뒤 이번 당선으로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다시 세워달라는 저의 그 호소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곳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오수동, 경기 포천시장 자유한국당 김종철, 충북 괴산군수 무소속 나용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역의원 7곳은 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기초의원 19곳은 한국당 7명, 민주당 5명, 무소속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2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한 곳뿐이었지만 대선 민심을 가늠하게 할 풍향계로 여겨졌던 이번 재보선에서 대구 경북은 한국당, 호남에선 국민의당이 선전했습니다. 평균 투표율은 28.6%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이었던 직전 2015년 상반기 재보선에 비해 4%포인트 낮았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로를 향한 의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소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당은 정확한 답변부터 하라며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잇따라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을 공개한 국민의당에는 송금 내역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안 후보 부인 김미경 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될 당시 모집 계획 수립 전에 서류를 작성했다는 추가 의혹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에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야말로 아들에 관한 의혹에 해명은커녕 고소, 고발에 적반하장 카드를 빼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궁색한 변명만. 문 후보 측이 응시 원서의 필적 감정 등 1분이면 해결될 것을 모르쇠로 대응한다면서 반대로 안 후보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딸의 재산을 공개했다고 차별화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둘러싸고 이른바 꼼수 사태와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만약 홍 후보 당선 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생길 상황입니다. 논란이 있거든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당선의 효력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홍 후보는 공직 사퇴 시한을 단 3분 남긴 심야 사퇴로 보궐선거를 막았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300억 원 내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그러나 보궐선거 비용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118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들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도정 공백이 없을 거란 홍 후보의 주장엔 부지사 대행 체제로 발전이 정체하고 지방자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론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격돌을 앞두고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부의 운용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주말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도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표심이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5번째 마지막 구치소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오는 17일쯤 재판에 넘길 분위기인데 수사는 이와 함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19일까지지만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 전이나 17일 기소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 역시 조만간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다만 고영태 전 WK 이사에 대한 수사는 이와 별도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살현입니다. 네, 열어주지 않는 문을 뜯고 들어가 고영태 씨를 체포한 검찰은 곧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 측은 이런 체포가 필요했는지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그제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현장은 고 씨가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1시간 반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고영태 녹음 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포착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도 2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탑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대표가 미국 ABC 방송에 나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던 베트남계 피해 승객은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지인 히트파원입니다. 탑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 항공에는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절단하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불매 운동도 확산 중입니다. 피해 승객이 베트남 출신이라는 사실에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고 특히 베트남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수 리처드 막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도 불매 운동에 가세했고 경쟁 항공사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꼰 패러디 광고도 내놨습니다.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들도 이번 사건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We'll beat you so badly, you'll be using your own face as a flotation device. 미국 의회가 진상조사까지 착수하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문호주 대표는 미국 ABC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과했습니다. He was a paying passenger sitting on our seat in our aircraft, and no one should be treated that way. 또 앞으로 오버부킹 문제로 공항 경찰을 불러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데이비드 다우 씨는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해 당시 사건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하는 등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독일이 프로축구단 버스 폭발 사고로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테러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독일 경찰이 폭발 사고가 난 프로축구단 버스 주변을 2중 3중 통제합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구단 버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저녁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s hat eben 3 Explosionen in der Nähe des Mannschaftsbusses von Borussia Dortmund gegeben. Bei diesen Explosionen ist eine Person im Bus verletzt worden. Das war ein BVB-Spieler, Marc Bartra. 독일 연방검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로 이슬람교도 1명을 붙잡고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검찰 대변인은 사건 배후에 테러 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사건 동기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IS 선멸전에 독일이 참전한 데 분노한 이슬람 단체가 저지른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 석 장이 발견됐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이 편지가 IS와 연계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 8강전 경기는 하루 연기돼 치러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열리는 독일 내 다른 도시에서도 경찰력 투입을 대폭 늘리며 대테러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오늘 뉴스투데이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무력 압박을 계속 내비치면서 중국에는 무역과 관련한 당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주변 각국의 속내는 뭔지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현화섭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강력한 무적 함대를 보낸다고 얘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다고 아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잠수함들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자신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면서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엔 당근을 던졌습니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한 이후 아주 유익한 통화였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는 강한 채찍을, 중국에는 당근을 던지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분명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몰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처럼 북한을 제재하는 척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베이징도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석 특파원, 예전엔 중국의 이런 얘기 상상도 못했죠.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했어요.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말로서는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예, 뭐 과거에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76년도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이런 북한의 잘못된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막겠다. 교훈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항모전단 2개를 보내면서 폴 버년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때 뭐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거의 집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1994년에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많은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타격을 준비를 그때는 실제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었죠. 예, 당시에는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곧바로 폭격이 가능한 그런 준비 상태까지 갔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2015년에 그 DMZ 그 지뢰 도발, 폭격 도발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모이고 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의 우려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트럼프의 이 시리아 폭격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리아의 그 폭격, 과거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사실 이제 좀 생각하기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소위 시리아는 러시아가 지키고 있는 나라. 그래서 러시아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폭격을 한 시점 자체가 중국과 정상회담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의 시점.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 양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트럼프 정권에서는 드디어 북한을 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없다. 하면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요청해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스거 관방장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유의할 것과 함께 한반도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보호와 대피에 만전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군마현에서 제외 일본인 구출 훈련을 한 데 이어 올 초에는 태국에서도 미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자 일본 내에선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무장 강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북한이 새로운 위협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군비 증강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강력한 무적 함대를 보낸다고 했는데 한반도에 지금 미군이 도대체 어느 수준의 무기를 집결시키고 있는지 구경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칼빈스로 좌우로 따르는 구축함 2대와 순양함 1대는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춰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사드, SM-3 미사일을 탑재해 최고 고도 50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 주요 핵심 시설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도발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이른바 비례적 대응에 충실한 전력입니다.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1개 중대는 이달 중 전북 군산에 배치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조준할 계획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포함해 스텔스 전투기 F-35B, 최신의 F-22 랩터도 주일 미군 기지에서 20분이면 한반도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반도 지형을 익힌 괌의 B-1B 랜서 폭격기는 공중급유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자, 미국이 정말 군사 행동을 할지, 북한이 끝내 그런 군사 행동을 자초하고 말 것인지 중국은 아직 판단 유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선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주민들의 긴장감도 팽팽합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중조 위교. 화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양국 사이를 오가지만 주민들 분위기는 전과 다릅니다. 시리아에 공습을 단행했던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지 모른다는 전망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을 접경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에 이어 전시 대비령이 내려졌다는 소문까지 잇따르면서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접경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설마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기야 하겠냐며 사태가 잘 마무리될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 최대 명절로 불리는 태양절과 군 창건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진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네, 그럼 한반도의 안보 불안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우리가 최강의 항공모함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영 환구15는 북한이 마지노선을 또 넘으면 중국 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길 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유일한 국가로 미국의 중단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중국에선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관영 언론의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해결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법은 요지부동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통화에서도 어제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양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경우인데요. 중국이 말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이런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것도 호들갑을 떠는 것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자국민들에게 한국에 여행할 때 최신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 도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희 특파원, 일본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요 며칠 사이에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 역시 말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선명해진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에도 군사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군사 행동을 한